부산 외곽 언덕배기에 자리한 은빛 요양병원.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그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다. 낮에는 바람이 순하게 불었고 밤이면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꾸 지난 날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곳이었다.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받아주는 병원. 이곳에서 김정희는 벌써 10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23. 다른 친구들이 대학병원으로 가려 할 때 정희는 요양병원을 택했다. 왜 굳이 요양병원이야? 응급실이나 종합병원이 훨씬 경험도 많이 쌓이잖아. 동기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도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잖아. 나는 그거 해주고 싶어서.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인에게는 오래전부터 결심해온 일이었다. 김정희는 부산 중구 좁은 골목과 언덕 사이 허름한 반지하 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 떠났다. 어머니는 마트 캐셔와 청소일, 식당 설거지로 생계를 이어갔다. 어릴 적부터 듣던 어머니의 말. 정인아, 힘들어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남한테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그 말이 정인의 뼈에 박혔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건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 자기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 환경에서도 정인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대학교 장학금, 방과 후 알바, 틈틈이 밤샘 공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따던 날 어머니는 작은 생선구이와 미역국 한 상을 차려줬다. 우리 정인이 사람 살리는 사람 됐네. 엄마는 그거면 됐다. 어머니는 웃었지만 그날 밤 정인은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흐느낌을 들었다. 그걸 못 들은 척 다음 날 더 열심히 일했다. 24, 첫 직장으로 요양병원에 들어왔을 때 정인이 담당한 첫 환자는 치매를 앓던 할머니였다. 이름도 잊고 자식 얼굴도 헷갈려 하던 할머니가 간혹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정인에게 말했다. 우리 딸 같네. 고마워. 그 한마디에 정인은 마음 깊이 울컥했던 걸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그때부터였다. 정인의 손끝에는 언제나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다. 사람들은 가끔 정인을 지나치게 착하다고 말했다. 너무 감정이입하면 오래 못 버틴다? 이런 데서는 좀 냉정해야 해. 경력 많은 선배 간호사들의 충고였다. 하지만 정인은 알았다. 냉정하게는 못하겠다는 걸.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 누군가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라도 따뜻한 손 한번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김정인의 하루는 빠듯했다. 아침 6시 가장 먼저 출근해 근무표를 확인하고 복도와 병실을 살핀다. 환자들의 상태 변화, 투약 시간, 체온, 맥박 체크. 어떤 날은 노인 환자가 숨을 헐떡이며 손을 붙잡기도 했고 어떤 날은 조용히 눈을 감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정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름을 불러 인사했다. 김복순 어르신, 고생 많으셨어요. 편히 쉬세요. 죽은 이에게도 예의를 다했다. 밤이 깊어가면 편의점 알바를 하러 나가기도 했다. 어머니 병원비, 집세, 그리고 예전에 생긴 작은 빚. 힘들지만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다. 정인아, 돈은 좀 괜찮아? 어머니가 물으면 늘 같은 대답. 엄마 걱정 마. 나 잘 벌어. 웃으며 말했지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겨우 넘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VIP 병실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다. 이영수, 78. 서울에서 내려온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옛 회장이었다. 이제는 사업에서 손을 뗐고 세상과도 거리를 둔 채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이영수는 평생 사업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으며 살아왔다. 젊은 시절 결혼을 했지만 사업 확장과 바쁜 일정 속에서 가족과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졌다. 몇 해 전 유일했던 가족인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 없이 살아온 오랜 시간 형제자매도 없었기에 그의 곁을 오가는 이는 언제나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 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언젠가부터 그의 삶에서 자연스레 지워져 있었다. 말기암, 통증은 극심했고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밥 안 먹어요. 약도 됐어요. 말 붙이지 마요. 첫날부터 그랬다. 냉담했고 거칠었고 누구도 곁을 오래 두지 못했다. 몇몇 간호사들이 벌써 그 방을 맡기 싫다며 피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김정인을 불러 말했다. 정인 씨, 이 회장님 좀 부탁하겠네. 정인은 그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인은 매일 아침 이영수의 방문을 열었다. 회장님, 아침입니다. 햇볕이 좋아요. 창문 조금 열어드릴게요. 대답은 없었다. 그래도 정인은 이불을 정리하고 약을 준비하고 주사 부위가 괜찮은지 확인했다. 손이 참 따뜻하네. 정인은 손끝을 살짝 멈췄다가 입가에 부드러운 웃음을 띄우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 손이요? 저희 집안 내력이에요. 겨울에도 제 손은 따뜻해요. 이영수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웃음을 흘렸다. 그래요? 정인은 장난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운 좋으신 거예요. 이 병원에서 제 손이 제일 따뜻하거든요. 이영수는 한참 만에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이영수는 정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간을 은근히 기다리게 됐다. 그 즈음 복도에서는 또 다른 속삭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그리고 더 쉽게 남의 삶을 재단했다. 김정인 간호사, 요즘 퇴근도 안 하고 VIP 병실에 남는다며 밤늦게까지 뭐 하길래 아무리 환자가 중요해도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처음엔 그냥 뒷담화였다. 질투 섞인 농담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어느새 그 말은 사실처럼 굳어졌다. 돈 받는 거 아니야? VIP 환자인데 그런 거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 그런 말이 오갈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정인이 복도를 지나면 마주친 눈들이 순간 멈췄다. 며칠 후 또 다른 한마디가 던져졌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VIP 병실에 그렇게 오래 붙어 있을 이유가 있나? 우린 근무표 지키잖아. 근데 김 간호사는 항상 예외. 그분 원래 까다롭다면서 다른 사람들 다 피하는데 왜 혼자 그렇게 챙기지? 김영희는 팔짱을 끼고 간호사들 사이에서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괜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혹시라도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 말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처럼 흘러갔다. 그날 오후 내내 식사는 한 숟가락도 안 하고 진통제도 거부했던 이영수. 정인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이영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간호사. 정인은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네, 회장님. 이영수는 한참 정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름이 뭐예요? 뜻밖의 질문에 정인은 잠시 당황했다. 아, 김정인입니다. 이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김 간호사. 짧게 불렀다. 그냥 이름을 확인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불러준 순간이었다. 정인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수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툭 내뱉었다. 그렇게까지 고마워할 일은 아니지. 잠깐의 침묵. 정인은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이 제 이름 불러주신 거 저한테는 좀 특별하거든요. 이영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참, 김 간호사 참 별나다니까. 이영수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 어느새 약간의 농담 같은 온기가 섞여 있었다. 정인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네, 별난 거 알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 좋아하시거든요. 이영수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다. 자기 입으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또 처음이네. 정인은 고개를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회장님도 곧 저 좋아하실 거예요. 이영수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아, 너무 단호하시다. 좀 상처받았는데요. 정인의 말에 이영수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올렸다. 그날 저녁 정인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병실을 지켰다. 진통제 효과가 약해지는 시간대 이영수는 자꾸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다. 정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영수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숨 쉬어 보세요, 회장님. 제가 옆에 있어요. 이영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금씩 호흡을 가다듬었다.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됐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김 간호사. 그냥 돌아가요. 정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안 돼요. 회장님은 제 환자시잖아요. 이영수는 눈을 반쯤 감으며 말했다. 참 고집도 세네. 이영수는 답답한 듯 고개를 젖혔다. 김 간호사, 창문 좀 열어줘요. 정인은 조용히 다가가 창문을 반쯤 열었다. 바닷바람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 바람 좀 차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이영수는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차가워도 숨이 트이잖아요. 정인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물었다. 회장님, 요즘 많이 답답하신가 봐요. 이영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만 아는 답답함이 있어요. 정인은 가슴이 조금 저려왔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침묵이 이어지고 이영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예전에 공장 다니던 시절이 있어요. 정인의 눈이 조금 커졌다. 공장이요? 응. 배달도 하고 공장도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이영수는 시선을 바닥에 잠시 내리며 말했다. 하루는 야근하다가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정인의 손끝이 조금 움찔했다. 못 나올 뻔했거든. 근데 누가 날 끌고 나갔어요. 이영수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청년이었어요. 30살도 안 된 것 같은 참 어린 친구. 정인은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가 날 꺼내놓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영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다른 사람 구하러. 근데 못 나왔어요. 정인은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영수는
한참을 바라보다 작게 말했다. 내가 그날 죽었어야 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정희는 그 말에 잠시 숨을 삼켰다. 회장님이 살아계셔서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도 많아요. 이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위로는 되는데 빚은 남아 있어요. 정희는 가만히 그의 옆에 앉아 말했다. 그분 가족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을 길도 없었어요. 정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찾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일 모르는 거니까요. 이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인생이란 게 또 어디서 엮일지 모르니까. 그 말 끝에 둘 사이엔 다시 고요가 흘렀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서로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다. 며칠째 3층 복도에는 어딘가 미묘한 기류가 돌았다. 김 간호사, 오늘도 퇴근 안 해요? 누군가 일부러 크게 물었고 스테이션 옆에 앉아있던 다른 간호사들은 눈을 맞추며 피식 웃었다. 정희는 별 대꾸 없이 서류를 정리했다. 대단하다, 대단해. 그 정도면 뭐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돈은 더 줘야지, 안 그래? 휴게실 안쪽에서 소곤거림이 들렸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진짜래? 회장님이 따로 뭐 챙겨준다던데? 응. 얼마 전부터 명품 화장품도 들고 다니더라. 샘플이라며? 아유, 그거야 말로는 샘플이지. 다 알아, 그거. 정희는 그 소리를 듣고도 그저 모른 척 복도를 지나쳤다. 하지만 지나가는 간호사 한 명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돈이 그렇게 급해? 그날 밤 정희는 편의점 알바 후 버스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다. 방 안엔 라면 끓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고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휴대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43만 원. 다음 주 월세가 나가면 바로 마이너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화장품 샘플 봉투를 꺼냈다. 작년부터 꾸준히 사촌 언니가 준 샘플들. 신제품이야. 테스트 좀 해봐. 정이나 너 피부 좋아서 잘 맞을 거야. 깜나가는 브랜드였지만 정희는 한 번도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다. 그저 샘플로만 아껴서 쓰고 있었다. 며칠 후 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김영희 수간호사가 정희를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김영희는 조용히 문을 닫고 말했다. 요즘 병원 안에서 김 간호사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알아요? 정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병실 근무 시간 지나서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 솔직히 오해할 만해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회장님 상태가 안 좋아서요. 김영희는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쉽게 안 믿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김영희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나도 알아요. 김 간호사 성격. 그런 사람 아닌 거.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병원장님까지 들으셨네요. 김영희는 입술을 다물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복도 곳곳에서 정인을 향한 불편한 시선이 계속 따라붙었다. 어느새 정인이 스테이션에 다가오면 대화하던 동료들이 슬쩍 말을 끊고 자리를 옮겼다. 아, 김 간호사, 여기 앉을 거예요? 우리 자리 옮길까? 농담인 척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뼈는
정인의 가슴을 조용히 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병실 문을 열었다. 회장님,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영수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다. 김 간호사,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정인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바람 맞아서 그래요. 이영수는 정인의 그런 말투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영수도 이상하게 김정인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았다. 며칠 뒤 간호 스테이션으로 병원장의 호출이 내려왔다. 김정인 간호사, 원장실로 오세요. 정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리동 쪽 원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병원장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표정. 앞에는 2장의 문서와 간호 근무표. 앉아요. 정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김 간호사, 요즘 병원 안 분위기 알죠? 정인은 숨을 가다듬었다. 네. 병원장은 손끝으로 펜을 돌리며 말했다. 김영수 회장님 담당. 근무 시간 이후에도 병실 자주 드나드는 거 다른 직원들 불만 많아요. 정인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개인적인 대가를 받는다는 소문이 벌써나 돌고 있어요. 저 그런 거 받은 적 없습니다. 그거야 본인 입장에선 억울하겠죠. 근데 여긴 병원이에요. 다른 직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인은 손끝이 떨렸다. 근무 시간 외에 병실 출입 자제하는 게 좋겠어요. 정 그렇게 필요하다면 근거 남겨두고 수간호사 승인 받아요.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병원장은 정인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김 간호사, 솔직하게 말해요. 회장님이 뭔가 따로 챙겨줘요? 정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병원장은 가만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증명해야 할 건 본인이에요. 병원장실을 나서는 순간 정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축 처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복도 끝 창가 쪽에서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영수였다. 그는 창밖을 보는 척 고개를 돌렸지만 정인의 뒷모습을 한참 눈으로 쫓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병실 안에 낮게 울렸다. 이영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정인은 오늘도 평소처럼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이영수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김 간호사. 정인은 고개를 들었다. 네, 회장님. 이영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툭 내뱉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정인은 살짝 웃었다. 그 질문 요즘 많이 받네요. 이영수는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좀 궁금해서요. 정인은 한숨을 조용히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투석 받으시거든요. 이영수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다. 오래되셨어요? 네. 꽤 오래요. 정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 일이 그냥 남일처럼 안 느껴져요. 이영수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 성함이? 정인은 그 질문에 잠시 눈을 깜빡였다. 왜요? 회장님, 보험이라도 들어주시게요? 이영수는 피식 웃었다. 그냥 궁금해서. 이영수는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다. 왜 그 이름이 괜히 듣고 싶었는지 정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김미경이에요. 이영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렇게 말한 뒤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이름 하나가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이영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뒤 3층 병동 복도 정희는 환자 이송을 마치고 간호 스테이션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휴게실 쪽에서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했다. 아니, 김 간호사 또 거기 갔대. 근무 시간도 아닌데. 와, 진짜 무섭다. 난 저렇게는 못해. 그러니까요. 사람 체면도 있어야지. 작게 웃음소리가 섞였다. 정희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이번엔 대놓고 한 간호사가 막아섰다. 김 간호사.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 회장님 병실 다녀오셨어요? 네. 근무 끝난 거 아니었어요? 정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회장님 상태가 불안정해서 조금 더 확인하고 왔어요. 확인이요? 간호사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확인이 아니라 따로 뭘 챙겨드리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아닌 척해요? 다 알아요. 회장님이 따로 뭐 주신다고. 그 돈으로 핸드폰 바꾸고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정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또 다른 간호사 2명이 모른 척 눈을 돌렸다. 어디서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아닌 척하면 더 웃기잖아요. 정희는 말없이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순간 김 간호사 낯익은 목소리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이영수였다. 휠체어에 앉은 채 요양보호사 손에 이끌려 복도 쪽으로 나오는 길이었다. 이영수는 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회장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영수는 정인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돌려 그들을 향해 말했다. 이 병원이 이런 수준이에요? 간호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일하는 사람 뒷조사나 하고 사생활 추측이나 하고 그게 할 일이에요? 복도에 쥐죽은 듯 정적이 흘렀다. 이영수는 힘겹게 휠체어를 조금 움직이며 말했다. 김 간호사, 지금 이 사람들 말 사실이에요?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전 그런 거 받지 않았어요. 이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됐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다 들었죠? 아니라잖아요. 말끝이 낮았지만 무겁게 꽂혔다. 그만해요. 다들 간호사들은 서둘러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떴다. 정희는 얼굴이 붉어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이영수는 휠체어를 멈추고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김 간호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김 간호사한테 아무것도 준 적 없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작게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밤 정희는 쉬는 시간에도 스테이션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어디선가 소곤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영수의 말 한마디가 정인의 마음 어딘가 조금은 단단하게 버티게 해줬다. 며칠 뒤 이 회장의 비서는 한 권의 파일을 들고 이영수의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회장님, 이영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비서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다. 찾았습니다. 그 말에 이영수의 손끝이 조금 떨렸다. 잠시 종이 위 이름을 바라보던 이영수, 그 떨림과 함께 머릿속에 일주일 전 대화가 천천히 떠올랐다. 병실 한켠 비서가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영수는 휠체어를 살짝 돌려 그를 불렀다. 최 비서. 비서는 고개를 들었다. 네, 회장님. 이영수는 한참을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그 공장 사고, 김상우라는 청년 가족 다시 한번 찾아봐요. 비서는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다. 회장님, 그거 예전에 다 확인했잖아요. 이름 흔해서 정보가 불확실하고. 이영수는 그 말에 손을 살짝 들며 비서를 막았다.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이제 나도 그냥 이렇게 덮어두긴 싫어요. 비서는 조금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 써보겠습니다. 이영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부탁해요. 현재 병실 김상호 씨 유가족 딸 김미경 1980년생. 비서는 조용히 파일을 넘겼다. 사고 직후에는 동구 거주, 이후 94년에 금정구로 전입, 최근엔 지역 의료보험 가입, 현재 투석 치료 중. 이영수는 그 서류 위에 놓인 김미경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이름이 천천히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그 치료기관 어디라고 했죠? 비서는 조심스럽게 한 장 더 넘겼다. 금정구 응강내과 투석센터입니다. 이영수는 그 병원 이름을 가만히 입안에서 굴렸다. 이제야 여기까지 왔네요. 비서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이영수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아직은 직접 가지 말아요. 확실해질 때까진. 비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영수는 손바닥에 접어둔 주소지를 가만히 펼쳤다. 금정구 응강내과 투석센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천천히 눈으로 따라가며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비서는 바로 다가왔다. 네, 회장님. 이영수는 오랜 고민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병원 확인해봐요. 비서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확인. 어떤 식으로요? 이영수는 한참을 쉬었다가 나직이 말을 이었다. 김미경 씨 보호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서는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인 개인정보는 어렵지만 공단 쪽 의료보험, 보호자 등록을 확인해 보면 간접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걸려도 좋아요. 정확하게 알아봐요. 며칠 뒤 비서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다시 병실을 찾았다. 회장님, 확인해 봤습니다. 이영수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비서는 파일을 펼치며 설명했다. 금정구 응강내과 투석센터 김미경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환자. 현재 1명. 1980년생입니다.
이영수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비서는 한 장 더 넘겼다. 그분의 보호자 이름이 김정인, 직계가족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영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 근육이 살짝 굳어졌다. 김정인.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던 병실을 오가던 그 젊은 간호사의 이름. 김간호사, 김정인. 이영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설마 한참을 그렇게 침묵 속에 앉아있던 이영수.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확인해 볼까요? 이영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아니, 아직은요. 그는 손끝으로 종이 위 김정인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문질렀다. 내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그 순간 이영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답을 쉽게 입 밖에 꺼낼 용기가 아직 나지 않았다. 정희는 요즘 퇴근하면 자주 어머니가 다니는 투석 병원으로 향했다. 투석이 끝나는 시간쯤이면 엄마가 피곤해할 걸 알기에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서 잠깐이라도 함께 앉아 쉬는 게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지내며 어머니의 몸이 아프지 않았던 날이 거의 없었기에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고 싶었다. 그날도 투석을 마친 어머니를 부축해 공원 벤치에 앉혔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 김미경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응, 그럭저럭. 늘 그랬듯. 정희는 따뜻한 보리차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찬바람 쐬면 안 돼요. 기다리다가 감기 들까봐. 김미경은 그 말에 피식 웃었다.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야. 정인도 같이 웃었다. 잠시 말이 끊어졌다가 정희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근데 엄마, 나 요즘 그런 생각 자주 해. 응? 내가 요즘 맡고 있는 분 있잖아. 이영수 회장님.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아, 전에 말했던 그 환자? 응. 말기암이시고 성격도 꽤 고집세시고. 근데 가끔 그분 보면 괜히 할아버지 같다는 생각 들어. 김미경은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정인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사진 몇 장뿐이니까. 그래서 그런가. 괜히 그런 분들 보면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정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그래서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어른이라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같아서. 김미경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안엔 알 수 없는 미안함과 잔잔한 애틋함이 가볍게 깔려 있었다. 정희는 조금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다. 엄마, 근데 할아버지 얘긴 잘 안 해줬잖아. 김미경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응, 예전에 공장 다니셨다고만 했지. 어떤 분이셨어? 어떤 모습이셨는지. 나 잘 몰라. 김미경은 가방을 조용히 열었다. 거기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 비닐 포켓 안에 작은 흑백 사진 한 장. 이거야. 김미경은 사진을 꺼내 딸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 가슴팍엔 선명하게 적힌 동아전자, 그 옆에 젊은 여인과 어린 소녀, 그 소녀가 바로 김미경이었다. 이게 할아버지야? 정희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김미경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너 어릴 때도 몇 번 보여주긴 했는데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겠지. 정희는 가만히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고가 언제였다고? 김미경은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1988년 겨울. 화재 사고. 동아전자 공장.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김미경은 가볍게 손끝으로 눌렀다. 아빠, 그때 자긴 나올 수 있었는데 동료들 구하러 다시 들어갔거든. 정희는 숨을 멈춘 듯 엄마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결국 못 나왔어. 김미경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다. 그날 밤 엄마가 나를 꼭 안고 계속 울었어. 그건 아직도 기억나.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엄마의 손을 살짝 덮었다. 엄마. 김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다. 내 할아버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정희는 사진을 다시 지갑 속에 넣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어머니 손을 덮었다. 그랬구나.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사고와 지금 자신이 돌보고 있는 이영수 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정인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은 할아버지를 닮은 그 노인을 조금 더 다정하게 돌보고 싶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병실은 조용했다. 정희는 평소처럼 이영수의 상태를 체크하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김 간호사. 정희는 네 하고 고개를 들었다. 이영수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예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공장에서 불이 나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 누가 구해주셨다고. 이영수는 조용히 웃었다. 맞아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때 나는 이미 나올 힘도 없었는데 자기 목숨 내놓고 날 밀쳐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전에 엄마와 나눴던 대화가 갑자기 머릿속을 스쳤다. 동아전자 1988년 화재 사고. 할아버지가 자긴 나올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구하다가 정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이영수는 여전히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구해준 덕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죠.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 사람이 날 구하고 다시 들어가면서 품에서 꺼낸 사진이 있었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찍힌 가족사진. 정희는 숨을 삼켰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여자아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공장 이름이 동아전자. 1988년 겨울. 맞죠? 이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동아전자. 1988년. 정인의 손이 스스로 움켜쥐어졌다. 제 외할아버지가 그 사고 때 돌아가셨거든요. 김상우라는 이름이에요. 이영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김상우. 정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고, 그게 우리 할아버지였어요? 이영수는 한참을 말없이 정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다시 들어가면 죽는다고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동료들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그 사람
딸 사진을 품에 넣고 있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살아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됐죠. 정인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벅차올랐다. 그게 엄마예요. 말을 잇지 못하고 정인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병실안은 한참을 그렇게 고요했다. 이영수는 손끝을 떨며 조용히 말했다. 김 간호사,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정인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서로 알지 못했던 시간과 이야기들이 그날 한순간에 서로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영수는 말없이 정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 간호사. 정인은 눈가를 손등으로 닦으며 네 하고 대답했다. 이영수는 살짝 미소 지으려다 그마저도 어려운 듯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다. 어머님은 잘 계세요? 정인은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아프시지만 잘 버티고 계세요. 이영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조금 숙였다. 김 간호사, 이런 얘기 부담스러우면 말해줘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한번 어머님을 뵐 수 있을까요? 정인은 놀란 눈으로 이영수를 바라보았다. 엄마를요? 이영수는 살짝 웃었지만 그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고맙다는 말을 한 번쯤 전하고 싶어서요. 김상호 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에 없었을 테니까. 정인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도 그 사고 얘기를 지금까지 품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정인은 입술을 눌러 삼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이영수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서로가 안고 있던 빛과 고마움, 말 못했던 시간들이 서서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오후, 병실 안은 조용했다. 오늘은 정인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정돈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뒤에는 한 여인이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이영수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인은 엄마의 팔을 살며시 붙잡았다. 엄마, 이쪽이 이영수 회장님이셔. 김미경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이영수는 의자에 앉아있던 몸을 조금 일으켰다. 이영수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영수는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는 걸 스스로 느꼈다. 앉으시겠어요? 김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인이 잡아주는 손을 따라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다. 한참 아무 말도 없이 정막이 흘렀다. 이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따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김미경은 조용히 이영수를 바라보았고 이영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1988년 겨울 동아전자 화재. 그 말에 김미경의 어깨가 조금 움찔했다. 그날 아버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김미경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다. 이영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금 더 고개를 숙였다.
그때 그분이 가슴 안에서 꺼내 보여주신 작은 사진이 있었어요. 김미경은 살짝 숨을 들이켰다. 이영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이었더군요. 김미경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다. 맞아요.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그때 아빠가 나랑 엄마랑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이영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다. 평생 그 이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김미경은 입술을 세게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러다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다. 그 속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이영수 쪽으로 내밀었다. 이거예요. 이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 젊은 남자, 가슴에 동아전자 이름표, 옆에는 젊은 아내와 어린 김미경, 기억 속, 불길 속에서 그 청년이 보여줬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이영수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다. 맞아요. 이 사진이에요. 손끝이 작게 떨렸다. 그날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영수는 손으로 눈가를 지그시 눌렀다.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다시 살아나올 거라고. 김미경은 참아내려던 울음이 그 순간 터져버렸다. 정희는 가슴을 움켜쥐며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다.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자신도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영수는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라도 늦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김미경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눈물 속에서 말했다. 아빠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삶의 가장 깊은 빛과 가장 오래된 고마움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다. 정인의 모녀와 이 회장이 만난 지 며칠이 지났다. 정인은 여느 때처럼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영수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김 간호사, 정인은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네, 회장님. 이영수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치료비 문제 너무 애쓰지 말아요. 정인은 순간 눈이 커졌다. 회장님. 이영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부담스럽게 들릴까 싶어서 조금 망설였는데 그래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네요. 정희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이영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사고, 그날 그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만히 창밖을 보며 숨을 고르듯 말을 이었다.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그 가족을 찾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더 조심스러워지더군요. 정희는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들었다. 이영수는 정인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어머님이 조금 더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겠죠. 정희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영수는 조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간병사 한 분 붙여드렸어요. 하루 종일 옆에 있어줄 사람. 김 간호사도 밤낮 없이 일하면서 어머니까지
돌보기 쉽지 않잖아요.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이영수는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겁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깨물며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단 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영수는 잠시 정인을 바라보다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안 해도 돼요. 그게 가장 고맙습니다. 잠시 고요가 흘렀다. 이영수는 다시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이영수는 한참 말을 고르다 조용히 말했다. 예전부터 생각만 했던 일이 있어요. 정희는 가만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김간호사 외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몫의 삶을 내어준 사람들, 그리고 그런 가족들. 이영수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런 사람들 옆에서 가끔은 남은 가족들도 자신을 너무 밀어두고 살더라고요. 정희는 그 말에 눈길을 돌렸다. 이영수는 정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간호사 어머님 돌보느라 자기 몫의 삶을 계속 미뤄왔죠?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런 말 하시려고요? 엄마 병간호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영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건 알아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할 사람. 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도 김간호사도 조금 숨 좀 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정희는 가슴이 콱 막히는 듯했다. 이영수는 손끝을 조용히 깍지 끼며 말했다. 전담 간병 지원은 계속 갈 겁니다. 어머님 치료비도 물론이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김간호사 공부 계속하고 싶다고 예전에 잠깐 말한 적 있잖아요. 정희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건 그냥 제가. 이영수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었잖아요. 진심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동안 엄마 돌보느라 계속 뒤로 밀어놨죠? 나는 그거 조금이라도 다시 앞으로 꺼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다. 학비 걱정하지 말아요. 공부든 자격증이든 뭐든 다시 시작해봐요. 그게 그 사람, 당신 외할아버지가 내게 했던 일이니까. 정희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이영수는 고개를 돌려 정인을 바라보았다. 김간호사, 누구든 자기 몫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몫을 내가 조금같이 들고 있어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정인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다. 그는 도저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영수는 살짝 웃었다.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만 생각해봐요. 그렇게 그들의 가을은 지나가고 있었고 어느새 손끝까지 시린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영수는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다. 언제나처럼 정희는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다. 회장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이영수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그 손을 조심스레 살펴보다 눈길을 돌리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이영수의 호흡은 조금씩 거칠어지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정희는 담당 주치의와 조용히 상담을 했다. 암이 폐까지 전이됐어요. 이제 진통제 용량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김 간호사님, 회장님께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가슴이 콱 막히는 듯했다. 회장님 아실까요? 의사는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다. 아마 본인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며칠 뒤 이영수는 스스로 의사에게 이런 말을 꺼냈다. 여기서는 이제 끝인가요? 의사는 차마 단호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편안한 곳으로 옮기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네요. 이쯤이면 됐지. 그날 저녁 정인이 병실로 들어섰을 때 이영수는 창가에 앉아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 간호사, 정인은 조용히 곁으로 다가섰다. 네, 회장님. 이영수는 바다 너머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느릿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 쉬러 가려고요.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다. 호스피스 병원으로요? 이영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기 좋은 곳, 조용한 곳이 좋겠어요. 나는 끝까지 정신은 맑게 있고 싶거든요.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잘 찾아볼게요. 바닷가와 가까운 부산 외곽, 한적한 언덕 위, 작은 정원이 딸린 호스피스 병원. 그곳으로 이영수가 전원하던 날, 정희는 직접 이영수의 옷가방을 들고 그 옆을 지켰다. 차 안, 이영수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슬쩍 정인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김 간호사,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정인은 가볍게 웃었다. 저도 몰랐어요. 회장님 옆에 이렇게 오래 있게 될 줄은. 이영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돌렸다. 덕분에 여기 오는 게 외롭진 않네요.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작은 정원 안쪽으로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정희는 미리 살펴둔 햇살 잘 드는 병실로 이영수를 안내했다. 넓은 창가 자리, 바닷바람이 가끔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짐을 정리하는 정인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영수는 툭 말을 꺼냈다. 김 간호사, 나 여기 오래 못 있을 거 알아요. 정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영수는 가만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래도 편안하네요. 김 간호사가 옆에 있어서. 정희는 살짝 웃었다. 저야말로 회장님이 있어서 이렇게 바다 보러 오게 됐잖아요. 이영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거참, 이런 손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작게 대꾸했다. 저도요. 할아버지 있었으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가끔 생각했어요. 그 말에 이영수는 작게 눈을 감았다. 그럼 우리 이쯤이면 가족이죠. 정희는 살짝 웃었다. 그날부터 정희는 매일 호스피스 병원으로 출근했다. 어머니는 회장이 마련해준 전문 간병사와 의료진 덕분에 이제는 투석도 안정적으로 받고 있었고 정희는 그 덕분에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 퇴근하면 다시 바쁘게 어머니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이영수의 곁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래 남아있을 수 있었다. 이영수의 병실 한편에는 정인이 직접 갖다 놓은 작은 화분과 따뜻한 담요가 놓여 있었다. 가끔은 정원이 보이는 벤치에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날은 이영수가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하던 이야기, 어떤 날은 정인이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둘 사이에는 서로를 메워주는 잔잔한 시간이 흘러갔다. 마지막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서로에게 남길 수 있는 온기가 있다는 걸 그들은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다. 바다 쪽으로 작게 열린 창문 사이로 시린 겨울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해질 무렵 이영수의 호흡은 조금씩 더 느려지고 있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그의 손을 살포시 감싸쥐고 있었다. 이영수는 눈을 천천히 떴다. 그는 조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정인아. 정인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이영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고맙다. 이렇게까지 내 곁에 있어준 사람, 내가 처음이야. 정희는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을 참으며 작게 웃었다. 할아버지, 저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영수는 가늘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들렸다는 듯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정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할아버지, 편안하게 주무세요. 저 여기 계속 옆에 있을게요. 창밖에는 붉게 물든 하늘과 가벼운 바람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의 마지막 빈자리를 조용히 따뜻하게 메워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족이었다. 이영수가 떠난 뒤 며칠 동안 정희는 가끔 병실을 찾아가 그가 늘 앉아있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 가을 햇살이 조용히 흘러들었다. 어느 날 이 회장의 비서가 정인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이 남기고 가신 거예요. 정인 씨한테 전해달라고. 정인은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받았다. 흰색, 아무런 장식 없는 작은 봉투, 단정한 글씨로 김정인 이름만 적혀 있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정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 흐트러짐 없는 글씨. 내가 있어서 내 마지막 시간이 참 고맙고 편안했어. 웃는 얼굴 오래 기억할게. 정희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어떤 긴 말보다 그 한 줄이 그 사람다운 마지막 인사였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할아버지. 이 회장이 떠난 후 시간이 조금 흘렀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영수가 마련해준 투석 전문 시설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정인에게도 조금씩 숨 쉴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제야 정인은 오래 미뤄두었던 자격증 공부를 다시 펼쳐들었다. 하루하루 느리지만 꾸준하게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 그리고 어느 토요일 아침 정인은 오랜만에 산뜻한 옷차림으로 부산 외곽 작은 노인 복지관을 찾았다. 그곳은 이영수가 생전에 설립해 두었던 재단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할아버지가 참 좋아했던 그곳. 정희는 이제 거기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주사기 대신 따뜻한 손을 내밀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 시간을 함께하고 가끔은 산책길을 함께 걸었다.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정인의 손등을 슬며시 쓸며 말했다. 아가씨 손이 참 따뜻하네. 정인은 살짝 웃었다. 그런 얘기 저 자주 들었어요. 복지관 한편 작은 추모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영수 회장. 그 미소 짓는 얼굴을 정인은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인사했다. 할아버지.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제가 받은 것 이렇게라도 다시 흘려보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조용히 복지관 창을 물들였다. 정인은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새로운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걸음을 옮겼다. 한 사람이 건넨 작은 온기가 또 다른 이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 그 마음은 은혜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레 흘러가는 것.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세상은 그렇게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